한 30년간 데이터를 통해서 그냥 평균 수익률보다도 이제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1등 주식의 수익률보다도 더 높은 결과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또 책 중간에 사실 이제 그 소장님 투자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 3%,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사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애플을. 그럼 이제 그에 대한 뭐 거래 비용이라든지 양도세를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평소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이 질문을 받으시겠지만 예. 이런 거래 비용이나 아니면 양도세 문제는 어떻게 말씀을 주세요? 일단은 그 양도세는요, 벌어야 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개미들 그 작년에 이제 투자했을 때 보면은 거의 마이너스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사서 양도세는 그 부동산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35% 정도 되는 게 8,800만 원 이상이면 35%거든요. 근데 지금 1등주,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2%인데 이제 단일 과세예요. 그래서 이제 합산 과세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벌었으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세금 때문에 뭐 거래를 못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좀 부자가 되기 힘들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도 못 하는 거죠. 네. 뭘 하든지 하시든지 간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양도세는 벌어야 되는 거니까 기쁘게 네. 내자 네.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또 이 소장님의 스스로 이제 밝혀주시기도 했지만 이런 세계 시총 1등주 이제 2012년 이후로는 쭉 애플인데요. 네. 애플에 집중 투자를 일단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지 않는데 애플만 조금씩 서서히 이제 주가가 흐르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서도 시총 이하의 격차는 또 좁혀지지 않는 네. 그런 최악의 상황인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로서 또 뭐 어떤 방법을 제안해 주시나요? 그게 리밸런싱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한 2011년인데요. 그러니까 2010년 한 12월에 그 애플이 그 어닝 쇼크가 났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 정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었거든요. 그리고선 어닝 쇼크가 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하고 2분기까지도 이제 어닝 쇼크가 나면서 고점 대비 45% 정도가 빠졌습니다. 애플이. 근데 나스닥은 그때 당시에 오히려 좀 오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2등하고도 차이가 꽤 많이 나고 있었기 때문에 애플은 흘러 내려가는데 뭐 마이너스 3%도 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책을 냈을 때도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그 리밸런싱 같은 경우를 한다면 25% 빠졌을 때는 이제 주식을 전부 팔고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그 리밸런싱도 이제 다시 사는 구간은 언제냐면 그 두 구간이 올라갔을 때 삽니다. 그래서 2.5%씩 두 번, 그러니까 5%가 올랐을 때는 다시 사는 건데, 만약에 그때 5%가 올랐을 때 다시 산다면 아마도 뭐 그때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2011년도 12월 달에는 전고점을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더 많이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그때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리밸런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만약에 2등하고 이제 순위가 체인지도 안 되고 마이너스 3%가 안 뜨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매뉴얼을 저도 이제 평소 매뉴얼과 공학 매뉴얼로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매뉴얼 자체가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나스닥 지수랑 애플 주가만 보면 되는 되게 완벽한 그 시스템 로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참고하기 편한데, 다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주가 움직임이나 지수 움직임과 무관한 변수가 연준의 양적 완화 변수더라고요. 네. 이제 공학 매뉴얼에서 연준의 양적 완화 대응에 따라 이제 대응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데, 매뉴얼 자체가 나스닥이랑 애플 주가 외에 연준 양적 완화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게 좀 아쉬워서요. 혹시 뭐 이를 뭔가 극복하거나 해결할 만한 대안은 없나요? 자주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말뚝박기만 25%에서 50%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리고 그 연준의 이제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정성적인 평가는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냥 정량적으로 이제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냐, 아니면은 애플이 2.5%가 빠지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만 이제 그 매뉴얼을 하기 때문에 무슨 양적 완화 때문에 뭐 바뀐다 이건 없고, 양적 완화일 때는 양적 완화일 때하고, 그리고 이제 제로 금리를 갖고 가고 있을 때 그때하고 이제 제로 금리에서 금리를 올렸을 때하고 그때만 좀 바뀝니다. 네. 일반적인 주식 매매에서 장중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전략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초반보다는 장 마감에 매수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장 막판에 이제 매수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장 중간에는 이제 변동이 굉장히 많은데 뭐 결과적으로 2.5%가 빠지는 거는 뭐 종가에 이렇게 빠졌을 때를 이제 대비를 해서 그때를 갖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중간에 아무리 빠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종가에 이제 밀어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종가에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갖고 투자를 할 때는 종가 기준으로 이제 그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종가에 2.5%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3%가 뜨느냐 이걸 확인한 다음에 다음날 시초가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한 58분이나 59분 정도에 이제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이제 그 예상했던 자기의 이제 비율대로 파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가에 대응하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제 신간 서적을 보다 보면 이제 뭐 TQQQ 투자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모아가는 투자, 사고 파는 대신에 모아가는 투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뭐 이제 일반 투자자 분들 중에서는 이제 자꾸 시장 상황에 따라 사고 파는 것도 귀찮고 그냥 뭔가 마음 편하게 꾸준히 그냥 월 적립식으로 사모을 수 있는 이제 종목을 원한다는 케이스로 많은데 이때 ETF를 많이 추천해 주시고 소장님께서도 ETF를 거론해 주셨더라고요. 뭐 이런 그러니까 투자자 개인 성에 따라서 난 그냥 매매보단 사모으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파이나 뭐 QQ를 추천해 주시는지요? 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편하면 이제 그 ETF를 해서 이제 하시는 게 좋고요. TQQQ 투자법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 좀 해봤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 한 30년간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TQQQ를 봤을 때 빅스 지수하고 좀 연동해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빅스 지수가 이제 15 이하일 때가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빅스 지수가 15 이하일 때 TQQQ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15가 넘어가면 팔고를 이제 반복을 했을 때 TQQQ의 그냥 평균 수익률보다도 이제 훨씬 더 좋고 그다음에 1등 주식의 수익률보다도 더 높은 결과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TQQQ 투자법은 그러니까 빅스가 15 이하일 때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15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매도하면서 했을 때 그 수익률이 좋은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한 거죠. 네. QQQ를 사실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보시는 게 특히 젊은 세대에서 많이 보시는 게 최근에 라오어의 무한매수법이라는 책이 또 이제 일기에 팔리면서 이 TQQ라든지 아니면 세배 레버리지 같은 섹터 ETF가 많이 팔리고 있었는데요. 뭐 이런 무한매수법도 결국 자금 관리랑 분할 매도를 어쨌든 매뉴얼화 했다는 점에서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런 무한매수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TQQQ가 좋긴 한데요. 그러니까 꾸준히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이제 TQQQ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작년 이제 코로나 위기 때 고점 대비 얼마가 빠졌었냐면 33% 정도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TQQQ가 세배 레버리지를 추종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33%가 빠졌을 때는 99%가 날아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1%를 갖고 아무리 100배가 올라야지 이제 본전을 차리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TQQQ는 이제 위험일 때 이제 굉장히 취약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TQQQ만 그냥 무한 장기 보유를 하면 올해도 TQQQ가 그러니까 애플이나 아니면 그 테슬라보다도 훨씬 못한 수익률을 거뒀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는 올라갈 때는 3배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 3배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TQQQ는 이제 반드시 이제 해지 상황을 걸어 놓으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주식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은 어떻게 보면 결국 3,000P를 깨트리면서 다시 2,900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요즘 미국 주식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주식을 갖고 계신 투자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 대비 한국 주식이 너무 안 올라서 갖고 계신 고민이 있고 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도 자기가 집중 투자한 섹터마다 좀 수익률이 달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뭐 이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이제 경기를 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거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경기를 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경기를 타는 종목들은 앞에 이제 뭐뭐 경기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 건설 경기 뭐 이런 식으로 경기를 붙여서 말이 되면 그건 다 경기를 타는 종목인데 경기를 타는 종목은 한마디로 이제 사이클을 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사이클을 타는 종목은 뭐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씩 이제 사이클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 다시
바닥을 치고 이제 3년 만에 이제 다시 고점을 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년에 한 번씩 고점을 치고 내려와 가지고 2년 동안은 아무 수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96,000원 찍고 그 한 30% 빠졌다가 지금 뭐 8만 원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이제 주주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에서 1등이니까 그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차라리 한국 주식은 그래서 사이클이 오히려 빠른 종목들이 좋다. 예, 그러니까 그 3,000으로 갔지만 한국의 특징이 계단식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년간을 박스피로 가다가 10년에 한 번 오르는 그때를 놓치면 다시 10년간 다시 박스피로 가게 되는데, 박스피가 그대로 이제 3,000을 계속 이제 관통을 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3,200이나 2,800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니까 차라리 그때는 뭐 3,200엔 팔고 그 다음에 2,800엔 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그 사이클이 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는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온다면 차라리 6개월에 한 번씩 오는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미세먼지다 그러면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는 10월 달 정도에 제일 낮거든요. 그리고 미세먼지가 오는 한 3월 달 정도에 제일 높고, 그래서 10월 달 정도에 샀다가 3월 달 정도에 파는, 그렇게 사이클 타는 종목들이 많은 주식이 몰려있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략을 다시 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대체적으로 꾸준하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에도 보면 이제 동학개미보다 서학개미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는데, 이유는 이 미국 주식들은 주로 투자를 한 게 이제 민 주식들도 있었지만, 민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았고, 근데 오히려 그 한국에서 이제 미국 주식을 산 사람들은 주로 이제 팡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QQQ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사면서 꾸준히 올랐는데, 그런 팡 종목들의 대부분은 이제 플랫폼 종목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종목은 경기를 타는 종목이 아니고요. 얘네들은 이제 내수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내수주가 어떤 주식이 있었냐면 코카콜라나 스타벅스나 뭐 이런 주식들이 내수주거든요. 그러니까 내수주가 좋은 거는 뭐 오늘 내가 뭐 그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제 3번씩 계속 꾸준하게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밥을 먹어야 되는 종목들이 그런 코카콜라나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이런 주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꾸준히 올라가긴 하지만 성장률은 굉장히 낮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런 주식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인터넷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플랫폼 주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주식들은 매달 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MS365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피스를 계속 결제를 하고, 어도비 같은 경우도 뭐 프리미어나 아니면 이제 이런 포토샵 같은 것들은 이제 뭐 62,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 왕은 이제 누구냐? 그게 이제 바로 애플입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고,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앱들이 있는 것들을 거기서 이제 30%를 띱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서비스를 하는 애들이 30%를 띄워가지고 애플한테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애플 같은 경우는 매일 결제를 하는 게 뭐 어떤 한 종목을 갖고, 그러니까 그 뭐 MS라든가 아니면 어도비처럼 그런 그 종목을 갖고 이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런 모든 섹터들, 뭐 게임 같은 경우도 30%를 떼고 막 이러니까 모든 섹터들에 있어서 30%를 이제 떼게 되니까 얘네들은 현금 동원력이 굉장히 커진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이 제조업 기반이 이제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은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주주환원 정책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주주환원 정책에 쓴다면 그 이제 새로 들어오는 이제 경쟁자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키아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디서 투자를 하느냐면 설비 투자에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주환원 정책이 뭐 배당을 늘리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이제 태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은 디플레이션 시절에 이제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주가가 꾸준하게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로 이제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거의 다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소프트웨어 기업은 이런 제조업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설비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클라우드 정도밖에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현금이 많이 쌓이는 걸 갖고 다시 뭘 하고 있냐면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들은 뭐 3년에 한 번씩 뭐 고점 찍고 내려와가지고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고점 찍을 때쯤 이제 보이면 그때 들어가면 너무 꼭지를 잡게 되는 굉장히 힘든 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애플이 시가총액 1등인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쉽게 투자를 한다면 1등주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ETF 같이 뭐 QQQ 같은 데 투자를 하셔가지고 뭐 위험만 좀 해지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리밸런싱이나 말뚝박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만 좀 해지를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개미들이 투자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또 한 해가 밝았는데 향후 10년 동안 정말 텐베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유망한 섹터,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그런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다고 보시나요? 뭐 텐베거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 뭐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그 메타버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그 메타버스 뭐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 그리고 전기차 뭐 VR, AR 뭐 이런 방식이 되죠.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뭐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아주 기본적인 거는 본질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하드웨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왜 하드웨어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SNS에 대해서 이제 그 개인정보 보호를 이제 애플이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14.5 이제 OS 업데이트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이 SNS 업체한테 이제 줄 거냐 말 거냐라는 걸 갖고 이제 애플에서 이제 뭐 설문을 이제 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내가 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 식으로 이제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작년 한 4월 달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 주지 않겠다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96%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4% 정도만 이제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페이스북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이 이제 메타라는 플랫폼으로 이제 바꿨어요. 예, 그 전에는 페이스북이라는 SNS 업체였었는데 우리가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앞으로는 광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 된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광고는 예전에는 TV를 통해 가지고 대중들한테 그냥 전해주는 그런 일반적인 광고였는데 이런 광고들이 검색 광고가 되면서 더 정교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색 광고는 자기가 검색을 하면서 어떤 상품을 찾았다라면 이 사람은 구매할 의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검색 광고가 나왔었는데 검색 광고보다 더 이제 광고주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게 이제 SNS의 이제 타겟 광고입니다. 그래서 SNS의 타겟 광고는 내가 뭐 종로 같은 데서 이제 파스타집을 연다라고 했을 때 아주 소상공인한테도 이제 그 돈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종로에서 아주 조그만 파스타집을 낸다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주 타겟층이 어디가 되냐면 뭐 여자애 아니면 뭐 20대, 30대 뭐 직장인이나 아니면 대학생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골라서 그 사람들한테만 이제 타겟 광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매스미디어나 이런 TV나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시청률이 하락하게 된 게 광고가 떨어지면서 이제 하락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로 SNS나 유튜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스마트폰 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특화가 됐고 그리고 그런 쪽에서 이제 누가 여유 시간을 많이 뺐느냐인데 그런 스마트폰을 많이 뺏는 상태에서 타겟 광고까지 가능하게 된 거죠. SNS.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한 뭐 10만 원 정도를 하게 되면 한 200명한테 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광고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전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역에서 이제 찌라시를 뿌리는 뭐 이 정도가 주변에 있는 상권에 알릴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이었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진짜 타겟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광고 효과가 좋았다라는 거죠. 그랬었는데 요번에 14.5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그 타겟 광고 자체가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SNS 쪽에서 주로 어디로 갔었냐면 검색 광고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올해 구글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스냅이라든가 뭐 트위터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이 그걸 반영한 거거든요. 근데 구글이 왜 좋았냐면 이게 타겟 광고가 제일 좋긴 했는데 타겟 광고가 이런 신뢰도 문제, 뭐 이런 한 4%한테만 이제 보낸다면 이게 신뢰도가 있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그게 떨어지면서 검색 광고로 가게 됐고 검색 광고로 가게 되면서
구글의 이제 수익률이 오히려 애플이나 테슬라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예, 그렇게 올라가게 된 계기가 이 검색 광고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왜 검색 광고가 이렇게 올라갔냐를 본다면 그게 누가 이 하드웨어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잡고 있는 애플이 자기네 마음대로 그 14.5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갖고 다른 이제 그 SNS 업체한테 강제를 하다 보니까 이 그 메타라는 플랫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은 이게 하드웨어가 없으면 자기네들은 광고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이제 그 기업의 이제 생존까지도 이제 위협받게 되는 그런 식이 됐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메타로 바꾸면서 자기네들은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주로 미는 게 그런 VR이나 AR 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팔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가장 뭐 책에서도 이제 베스트셀러 가는 게 뭐 NFT라든가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이런 플랫폼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구현하는 게 바로 이제 하드웨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에서 뭐 메타가 아무리 이제 잘 나가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지금 플랫폼에 깔려 있을 때 거기서 30%의 이익을 우리는 걷어들이겠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30%의 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드웨어 업체한테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하드웨어를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전기차하고도 연결을 해본다면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유망한 섹터들은 이제 VR, AR, 이제 전기차 이렇게 될 텐데,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 전기차가 앞으로 이제 미래가 지금의 이제 친환경 쪽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자동차뿐이 아니라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가게 되면서 테슬라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플도 이제 애플카를 이제 뭐 출시를 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현재는 굉장히 초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시그모이드 곡선을 이렇게 보면 시그모이드 곡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10% 정도까지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난립을 하는데, 그게 이제 시장 점유율 10%에서 80%까지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정리가 되고 치킨 게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 세계 이제 자동차의 이제 그 총 대수를 보면 한 1억 대 정도, 9,500만 대에서 1억 대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10% 정도가 안 됩니다. 전기차가. 그러니까 한 1,000만 대 정도가 안 나오고 한 500만 대 수준이니까 아직 1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기차 섹터가 나오면 전부 올라가는 게 그 전에는 그 한마디로 그냥 개나 소나 다 올라가는 그런 시장인 거죠. 그래서 리비안이니 아니면 루시드니 뭐 이런 기업들까지도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면 뭐 그 중국 기업까지도 다 같이 올라가는 이런 좋은 시장인데, 그게 1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치킨 게임에 들어가면서 한 3개 업체나 5개 업체 이내로 해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오히려 그때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전기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기차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율주행은 테슬라하고 뭐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구글의 웨이모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서가고 있는데, 자율주행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자율주행이 뭐 테슬라만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나 아니면 웨이모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이 그 서로 전기차를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그 군을 할 거의 시대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은 또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은 그 중국의 이제 니온가 하는 기업이 한 19만 9천 원 정도의 이제 월정액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은 결국은 그런 월정액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월정액제는 그 엔비디아가 하는 그 플랫폼에서, 자율주행 플랫폼에서 이렇게 돌리는 게 월 19만 9천 원 식으로 OTA로 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그게 이제 플랫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자율주행이다, 그럼 스마트폰을 보면서 영화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비행기 탈 사람들도 한국에서는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부산을 간다라고 하면 비행기를 타면 한 5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로 이제 공항 수속이라든가 아니면 시내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면 한 2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KTX를 타면 한 3시간 반 이 정도가 걸리는데 자율주행차를 타면 한 3시간 반 정도를 간다 하더라도 자율주행차를 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이제 이게 로봇 택시 개념이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자율주행차는 뭐 극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꾸밀 수 있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트랜스폼이 이제 가능하다고 봐서 저는 오히려 이제 침대차 아니면은 이제 영화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이제 타면서 그걸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많이 즐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유리한 기업들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저는 테슬라도 유리하긴 하지만 뭐 애플이나 아니면 현재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미국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이 망한 이유가 그 걔네들이 애플의 아이폰이 있었고 그리고 구글의 이제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윈도우 폰은 새로운 이제 플랫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3위였습니다. 3위였는데 뭐가 안 좋았었냐면 개발자들이 애플의 아이폰 그 연동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개발을 한 다음에 윈도우 폰으로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시장 점유의 95%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은 우버가 한 3년 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윈도우 폰을 샀다가도 이거 뭐 앱이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그냥 다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망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VR이나 AR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 플랫폼이 진화를 하게 되면 이 하드웨어 플랫폼이 되게 되면 결국은 애플이나 구글이 갖고 있는 이런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앱스토어가 이게 되면서 그 플랫폼을 이제 장악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전기차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얘네들도 결국은 이제 플랫폼이 그런 애플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애플이 애플카를 못 만든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자동차들이 메이커들이 경쟁에서 밀린 자동차 업체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경쟁에서 밀린 자동차 업체들은 애플의 아이폰의 그 플랫폼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애플의 아이폰을 채택하는 순간 수십만 개 앱, 그러니까 수백만 개 앱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효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컨버팅 한 번만 하면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엎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뭐 2등이 1등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결국은 이제 누가 또 하드웨어를 잡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 소프트웨어 전쟁이 다시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있어서도 애플이나 구글이 굉장히 좀 유리하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유리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테슬라도 그런 이제 삼각축 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가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유망한 섹터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VR, AR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런 자율주행차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누가 갖고 가냐. 그래서 누가 내 이제 여유 시간을 갖고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많이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